당신이 로마 군단에 입대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5천 명 중 하나일 뿐이죠. 백인 대장은 당신의 이름을 모르고 옆에서 함께 행군하는 동료조차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루 6시간씩 진흙탕을 걸으며 27kg의 장비를 짊어지는데 아무도 당신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이게 당신의 현실이고 앞으로 25년 동안 계속될 겁니다. 로마 군대의 계급 체계는 단순한 서열이 아니라 생존의 사다리였거든요. 오늘은 바닥에서 시작해 정점까지 올라가는 이 잔혹한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17살에 로마 외곽 마을에서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모병관은 안정적인 급여와 하루 세끼, 그리고 제대 후 토지를 약속했죠. 하지만 행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32km, 어제 32km, 내일도 32km를 걸어야 하는데 샌들은 이미 너덜너덜하고 방패는 너무 무거워서 팔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검은 아직 한 번도 적을 베어본 적이 없지만 곧 베게 될 거예요. 앞쪽에서 정찰병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백인 대장이 드디어 이쪽을 쳐다보며 대열을 갖추라고 소리치죠. 당신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움직입니다. 근육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대열에서 당신의 위치를 찾아 방패를 들고 검을 뽑는데 저 멀리 로마인들이 야만이라 부르는 적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드디어 이름을 얻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다른 길을 찾습니다. 일반 군인과 같은 급여, 같은 계급이지만 그들이 빗속에서 참호를 파는 동안 당신은 의무 천막 안에서 병사의 팔에 난 상처를 꿰매고 있어요. 전문병은 육체 노동에서 어느 정도 면제됩니다. 군대는 칼잡이만 필요한 게 아니라 대장장이, 외과 의사, 기술자, 서기관, 즉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당신은 아버지에게 의술을 배워서 19살에 군단에 입대했고 첫 1년 동안은 화장실을 파고 목재를 나르는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백인 대장이 당신이 부러진 뼈를 맞출 수 있다는 걸 알아챘죠. 이제 당신에게는 작은 천막과 도구, 그리고 어느 정도의 존중이 생겼습니다. 병사가 실을 꿰맬 때 움찔하며 흉터가 남을 거냐고 묻습니다. 당신은 잠시 웃으며 아마 꽤 남을 거라고 대답하죠.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일반 병사입니다. 지휘권도 없고 공식적인 권한도 없어요. 하지만 다시는 삽을 들고 진흙탕에서 참호를 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때로는 곧장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옆으로 비켜가는 게 더 현명한 승진의 길이거든요. 한밤중에 당신만이 암호를 알고 있습니다. 병사 하나가 어둠 속에서 걸어오는데 당신은 멈추라고 말하며 그림자에서 나와 검자루에 손을 얹죠. 암호를 대라고 하자 그 사람이 잠시 얼어붙습니다. 그는 당신을 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는 주니퍼의 천둥이라고 중얼거려요. 정답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과시키죠. 이게 당신의 일입니다. 야간 경비 조직, 경비 교대 배정, 그리고 오늘 밤 암호가 새겨진 나무판을 들고 각 초소를 도는 일. 화려하지는 않지만 군단에서 당신이 처음 쥔 진짜 권한입니다. 천막 안에 있는 8명의 병사가 이제 모두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은 로마 군대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리더죠. 함께 행군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잠자는 8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있는데 그들은 노새 한 마리를 함께 씁니다. 사실 당신이 이걸 원했던 건 아닙니다. 어느 날 아침 백인 대장이 당신을 가리키며 이 바보들을 어떻게든 살아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했을 뿐이죠.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싸움을 말리고 실수를 덮어주고 갈바가 점호 전에 술 마시는 걸 막습니다. 밤마다 우는 프리스쿠스를 위해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게 하기도 하죠. 전투에서는 당신이 대열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본능이 도망치라고 외칠 때 그들에게 버티라고 소리치는 사람이죠. 지난주에 한 명을 잃었습니다. 숲속에서 매복을 당했는데 그는 겨우 17살이었고 당신 부대에서 가장 어렸어요. 당신은 그의 시신을 직접 캠프로 옮겼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그의 소지품을 다른 병사들에게 나눠줄 겁니다. 내일은 그의 자리를 대신할 새 병사를 훈련시켜야 하죠. 당신은 지금 대형의 맨 뒤에 서 있지만 이건 강등이 아닙니다.
백인대장은 앞에서 이끌고 당신은 뒤를 지키죠. 병사들이 도망치려는 생각을 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마주치는 얼굴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끝에 청동 손잡이가 달린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이건 장식품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하죠. 지난주에는 대열을 이탈한 병사의 투구를 이걸로 내리쳤습니다. 그는 다시는 대열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보조하는 백인대에는 80명의 병사가 있습니다. 백인대장이 그들을 지휘하고 당신은 그들을 관리합니다. 당신은 기다립니다. 모든 부관은 기다리고 있어요. 백인대장이 은퇴하거나 전투에서 쓰러지거나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순간을. 그러면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은 6년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대열의 뒤에서 비티스를 들고 병사들을 잡아 세우며 6년을 보냈지만 당신의 백인대장은 계속 늙어가기만 하고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투구 위에 늑대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백인대의 깃발을 들고 다니죠. 메달과 명예, 그리고 부대 상징이 달린 가로대가 꼭대기에 달린 장대입니다. 깃발이 가는 곳에 병사들이 따라가고 깃발이 쓰러지면 그들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절대 쓰러지게 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 일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깃발 수위자, 동시에 이 부대의 은행가이기도 하거든요. 모든 병사의 급여가 당신 손을 거쳐갑니다. 예금과 대출, 공제액, 장례기금, 장비기금,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으면 20년 후에 받을 저축액까지 모두 당신이 기록하죠. 병사들은 백인대장을 두려워하지만 당신에게만큼은 공손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돈을 쥐고 있으니까요. 누가 도박을 하는지, 누가 술에 돈을 탕진하는지, 누가 모든 돈을 어쩌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는 가족에게 보내는지 당신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전투에서 당신은 표적입니다. 적은 당신의 깃발을 꺾고 그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을 쓰러뜨리기를 원하거든요. 이제 당신 가슴에는 옆으로 난 줄무늬가 달렸습니다. 이 계급을 얻기까지 22년, 3번의 전쟁, 4번의 부상을 견뎠습니다. 이제 80명의 병사가 당신의 결정에 따라 살거나 죽습니다. 포도나무 지팡이, 비티스는 절대 당신 손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건 당신 계급의 상징입니다. 올해만 벌써 6개를 부러뜨렸죠. 등과 어깨와 투구를 때리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병사들을 살아남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하니까요. 병사들은 당신을 증오합니다. 하지만 그 증오가 그들을 날카롭게 만들고 살아있게 합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이 늙어서 어느 주점에 앉아 서로에게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던 그 못된 백인대장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어쩌면 당신을 그리워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항상 앞에서 이끕니다. 성벽의 첫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사람, 가장 먼저 돌파구로 뛰어드는 사람이죠. 당신이 돌격하라 하면 그들은 돌격할 겁니다. 로마에는 원로원 의원들과 황제들과 신들이 있지만 로마의 영토를 실제로 세운 것은 결국 이름 없는 수많은 백인대장들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군단에서 가장 높은 서열의 백인대장입니다. 한 군단 5,000명의 병사, 60명의 백인대장, 그리고 그들 모두 위에 당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프리무스 필루스 제1창이라고 부릅니다. 이 칭호 하나만으로도 로마 어디에서든 문이 열립니다. 당신은 정치로 여기까지 올라온 게 아닙니다. 그저 남들보다 오래 살아남았을 뿐이죠. 당신 아래에 묻힌 사람들 중에는 당신보다 더 용감하고 더 현명한 백인대장도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흙 속에 있고 당신은 아직 서 있습니다. 5명의 군단장을 보좌했고 3명의 황제 시대를 버텼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건 운이 좋아서만은 아닙니다. 끝까지 버티기 때문이죠. 당신은 제1코호트의 제1백인대를 지휘합니다. 군단의 심장부이자 사실상의 엘리트 부대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일은 이제 단순히 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전쟁회의에 참석하고 행군 경로와 진지 위치에 의견을 냅니다. 상급자들은 당신이 말할 때 조용히 귀를 기울입니다. 원로원 가문 출신의 젊은 호민관들은 실제 피를 본 적이 거의 없는데 그런 그들이 학생처럼 당신의 말을 필기하듯 듣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들은 당신의 이름조차 몰랐지만 이제는 압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어떤 전투는 이길 수 있고 어떤 전투는 애초에 피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당신의 급여는 이제 일반 병사의 10배입니다. 이 임무가 끝나면
당신은 기사 계급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얻고 토지와 지위를 받게 됩니다. 당신 아버지가 평생 시중조차 들지 못했던 식탁에 언젠가 당신 자리가 놓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젊은 백인 대장들이 굶주린 눈으로 당신을 지켜보며 당신의 약점을 찾으려 합니다. 그들이 보게 두세요. 제1창으로서의 임기는 보통 1년입니다. 단 1년이지만 당신은 이 1년을 의미 있게 만들 생각입니다. 한편 다른 길로 올라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죽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아니라 어느 23살의 호민관에게 해당하죠. 그는 당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전선이 아닌 행정실에서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백인 대장들은 그걸 압니다. 병사들도 압니다. 그들은 그의 톡가에 들어간 얇은 보라색 줄무늬를 보고 그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차립니다. 기사 계급, 23살, 진짜 경력이 시작되기 전에 체크박스를 채우러 군단에 내려온 사람. 군단마다 이런 하급 호민관이 5명씩 있고 그들은 보급품, 급품, 급여, 군법회의 같은 행정 업무를 돌아가며 맡습니다. 군단 사령관은 그에게 서기가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고 당신 같은 제1창은 아무도 눈치채기 전에 그의 실수를 조용히 고쳐줍니다. 병사들은 그에게 경례하고 그가 돌아서면 웃습니다. 그는 여기 오는 게 싫지만 이 경험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1년의 군 복무, 그 다음에는 로마로 돌아가 정치와 사업,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진짜 삶을 살 거니까요. 지난주 보급 수송대가 습격을 받아 12명이 죽었습니다. 그는 사상자 보고서 맨 아래에 이름을 씁니다. 그 12명은 그의 인생에서 한 번도 얼굴을 마주쳐 본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30년 전 참호를 파고 목재를 나르던 병사가 이제 전체 군단에서 3번째로 높은 지휘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야영지 총책임자, 사병 출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죠. 군단 사령관은 전략을 다루고 상급 호민관은 정치와 보고서를 다룹니다. 그리고 그는 나머지 모든 실무를 책임집니다. 요새와 공성장비, 포병, 위생, 공학, 그리고 5,000명의 병사를 살려두는 수많은 세부 사항들. 군단이 야영할 때는 진지 배치를 설계하고 행군할 때는 짐수레의 순서와 속도를 계산합니다. 그의 위에 서 있는 호민관들은 더 젊고 더 부유하며 더 좋은 인맥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군단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가겠지만 그는 그럴 수 없습니다. 출신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 젊은 귀족들의 다리가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야영지가 침수되면 그들은 결국 그를 찾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라고 묻기 위해서요. 이제 당신 톡가에 읊은 보라색 줄무늬는 당신이 원로원 계급으로 태어났다는 표시입니다. 당신은 25살이고 전체 군단의 부사령관이며 5,000명의 병력을 노미널하게 거느리고 있습니다. 여기 온 지 겨우 6개월밖에 되지 않았죠. 야영지 총책임자는 30년의 경험을 가졌고 제1창은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 전투 흉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지나갈 때 경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당신도 압니다. 이 경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이게 로마입니다. 혈통과 인맥이 곧 계급인 세계죠. 당신의 아버지는 원로원에 앉았고 그의 아버지는 군단을 지휘했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그럴 겁니다. 이건 일종의 실습입니다. 군단이 어떻게 숨쉬는지, 보급선과 사기, 규율이 어떤 식으로 얽혀 있는지 배우는 시간. 여기서 당신이 실수하면 경험 많은 베테랑 장교들이 조용히 고쳐줍니다. 군단 사령관은 당신을 지켜보며 당신이 황제에게 추천할 가치가 있는지 평가합니다. 모든 결정이 시험이고 장교들과의 모든 식사가 면접 같습니다. 당신은 로마와 대리석 홀과 진짜 권력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려면 먼저 변경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마침내 그날이 옵니다. 황제가 직접 당신의 임명장에 서명했습니다. 당신은 궁전에서 무릎을 꿇고 임명장을 받으며 충성을 맹세했죠. 이제 당신은 제국의 변방에 서서 한 군단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군단 사령관입니다. 당신은 38살이고 원로원 계급이며 소규모 속주를 통치한 경험과 2번의 전역 찬여, 그리고 로마 정치의 암투를 버텨낸 경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보상입니다. 모든 승리는 당신에게 영광을 안기고
모든 패배는 당신 이름에 흠집을 남깁니다. 원로원은 1000마일 떨어진 곳에서 당신을 지켜보며 당신이 비틀거리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급 호민관들은 당신 자리를 노리고 백인 대장들은 당신이 죽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면 그 순간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걸어줄 겁니다. 지도들이 당신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북쪽의 적 이동, 남쪽의 복음 문제, 로마에서 날아온 결과를 요구하는 편지들, 이 모든 걸 요청한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신 자신입니다. 이제 군단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당신은 그 명령을 내립니다. 시간이 더 흘러 당신은 더 이상 병사들만을 지휘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의 속주 전체를 통치합니다. 세 개의 군단이 당신에게 보고하니 15,000명의 병사가 당신 명령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군사력일 뿐입니다. 요새와 성벽 너머에는 100만 명의 민간인이 당신의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다. 매일 젊었을 때의 당신을 겁먹게 만들었을 법한 결정들이 당신 책상 위를 스쳐 지나갑니다. 유력 가문들 사이의 토지 분쟁, 남부 도시들의 식량 부족, 살인 혐의를 받는 원로원 의원의 아들,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국경 부족들까지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처리해야 합니다. 황제의 이름이 몽식 명령문에 인쇄되지만 실제로 그 글을 쓰는 건 당신입니다. 누구를 사면할지, 누구를 처형할지, 언제 협상할지, 언제 군단을 출동시킬지 결국 결정하는 사람은 당신이죠. 로마에서 1000마일 떨어진 이곳에서 당신이 곧 로마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이 속주를 3년째 통치하고 있지만 본래 임기는 1년 후 끝났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황제가 한 번 연임을 허락했고 또 한 번 연임을 허락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황제가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당신이 평화를 유지하고 세금을 잘 걷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가끔은 궁금해집니다. 세 개의 군단과 그들의 충성을 준 총독은 로마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인물입니다. 어쩌면 황제는 당신을 전혀 신뢰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저 당신이 로마로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는 것뿐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계속 이곳에 남습니다. 군단 사령관들이 매일 아침 총독관저로 와서 당신에게 보고합니다. 병력 이동, 보급 상황, 국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문들까지 당신은 듣고 질문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밤 국경은 조용하고 장교들은 식사를 마쳤으며 성벽 위에는 경계병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그 위에까지 올라섭니다. 이제 당신은 모든 군단, 모든 속주, 브리타니아의 얼어붙은 바다에서 아라비아의 사막 모래까지 뻗어있는 제국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병사가 모두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칭호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황제. 지금 이 순간 그 말은 한 가지 사실을 뜻합니다. 당신은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당신은 이 자리를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직접 빼앗았습니다. 20년 전 당신은 군단 사령관으로서 명령을 따르는 또 다른 장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늙은 황제가 후계자를 지명하지 못한 채 죽었고 제국은 한가운데서 갈라졌습니다. 4명의 남자가 황좌를 주장했고 4개의 군대가 서로를 향해 진군했죠. 로마인이 로마인을 죽이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그 4명 중 3명은 죽었습니다. 당신은 그들 각자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애원했고, 두 번째는 끝까지 싸웠고, 세 번째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들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필요했다고. 제국에는 4명의 통치자가 아니라 단 1명의 통치자가 필요하다고. 이제 당신은 세계의 중심에 앉아 있고 발밑에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권력의 대가입니다. 당신은 항상 문 앞에 무장한 경호원을 두고 잠을 잡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죽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충분한 돈을 준다면 당신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포도주는 당신 입에 닿기 전에 먼저 시식자의 입을 거쳐야 합니다. 매 식사, 매 잔, 남은 생의 매일이 그렇습니다. 당신은 모두를 지켜봅니다. 지나치게 환하게 웃는 원로원 의원, 너무 많은 전투에서 이기는 장군,
속주에 너무 오래 머무르는 총독을 말이죠. 그들 중 누구라도 뭔가를 계획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중 누구라도 자신이 보라색을 걸칠 자격이 있다고 믿는 다음 사람이 될 수 있죠. 군단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그걸 확실히 했습니다. 왕좌를 차지했을 때 그들에게 보너스를 주었고 더 나은 장비와 더 나은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로마의 주둔한 10,000명의 병사, 근위대는 오직 당신에게만 답합니다. 그들이야말로 당신이 밤에 눈을 감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실을 압니다. 군단이 황제를 만들고 군단이 황제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요. 사랑은 사라지고 충성은 값을 치르면 살 수 있습니다. 제국 곳곳에서 매일 보고가 도착하지만 모두 증언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언제나 병력이 부족합니다. 당신은 방 한가운데 서서 탁자 위에 펼쳐진 지도를 바라봅니다. 제국은 거대합니다. 군단과 공포, 그리고 약속으로 유지되는 거대한 땅,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당신이 있습니다. 방 구석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대리석 흉상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권력을 처음으로 손에 쥔 사람, 친구라고 믿었던 자들에게 23번이나 찔린 사람. 당신은 그를 자주 떠올립니다. 오늘 밤에는 연회가 열릴 겁니다. 원로원 의원들이 홀을 가득 채울 테고 모두가 잔을 들어 당신의 건강을 위해 건배하겠죠. 시인들은 당신의 승리에 대한 시를 낭송하고 사람들은 박수를 칠 겁니다. 당신은 미소 짓고 마실 겁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연기하죠. 신격화된 황제, 로마의 아버지. 하지만 손님들이 떠나고 홀에 고요가 내려앉으면 당신은 다시 이 방으로 돌아올 겁니다. 다시 지도를 펴고 다시 보고서를 읽고 총독과 장군, 원로원 의원과 근위대에 대해 생각하겠죠. 제국은 광대하고 국경은 끝이 없으며 적은 도처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자들은 성벽 너머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성벽 안쪽, 당신 곁에 서 있죠. 로마 군대의 계급 체계는 단순한 서열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존과 야망, 그리고 때로는 배신이 뒤엉킨 사다리였죠. 바닥에서 시작한 병사는 25년 동안 행군하고 싸우고 죽음을 곁눈질하며 운이 좋으면 백인대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 운이 좋으면 제1창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요. 하지만 진짜 권력은 항상 피와 연줄로 결정됐습니다. 원로원 가문 출신은 전투 경험이 거의 없어도 호민관이 되고 군단장이 되고 심지어 황제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거든요. 로마는 능력보다 혈통을 더 신뢰했고 그 믿음은 한때 제국을 강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무너뜨리는 균열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백인 대장들 없이는 그 어떤 황제도 홀로 설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